대기실에서 윤지영은 수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늙으면 무쓸모라니까. 그냥 장례식장 예약해 두자. 윤지영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빈은 엄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들어서 뭐해? 어차피 여실이잖아. 79세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 윤지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경자는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의식은 또렷했고 가족들의 대화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은 채 몸을 일으키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구나. 무슨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경자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죠. 서울 근교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녀가 40년 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마련한 이 집에서 지금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경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이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경자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지만 첫 숟가락을 떠넣자마자 짠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지영아, 반찬의 간이 좀 센 것 같구나.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지영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그냥 드시기나 하세요. 입맛 까다로우면 따로 드시던가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8년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맞받아쳤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 이런 대화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경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노트북을 켜고 증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단 하나의 계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증권 브로커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직감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차트와 숫자들을 보며 경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종목은 곧 오를 거야. 패턴이 예전과 똑같아. 점심때가 되자 손녀 수빈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9세의 수빈은 경자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수빈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경제 수업 시간에 주식에 대해 배웠어요. 수빈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손녀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걸 배웠는데? 기본적인 용어들이요. 주가지수, 시가총액 같은 것들이요. 선생님이 주식은 어려운 거라고 하시던데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사람 심리를 읽을 줄 안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단다. 주식이란 게 결국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니까. 수빈은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손녀만큼은 자신의 경험을 전수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녀를 단순한 노인으로 취급했지만 수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투자하세요? 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하고 있단다. 하지만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투덜댔고 윤지영은 동네 아줌마들과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는 게 뭐 이러냐? 경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쓰러지기 전까진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지. 밤이 되자 경자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증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목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내일의 시장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가족들에게는 무기력한 노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경자의 머릿속은 여전히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빈이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자는 아침부터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경자는 부엌으로 나가려다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빈이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기침은 계속 나왔습니다. 별거 아니다. 감기 기운인가 보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경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몸을 앞으로 굽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윤지영이 빨래를 널다가 경자가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윤지영은 놀라서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민석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고 가족들은 경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단순한 탈수 증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서 윤지영은 수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늙으면 무쓸모라니까. 그냥 장례식장 예약해 두자. 윤지영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빈은 엄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들어서 뭐해? 어차피 현실이잖아. 79세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 윤지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경자는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의식은 또렷했고 가족들의 대화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은 채 몸을 일으키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경자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침실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경자는 금고를 열고 안에서 오래된 주식 수첩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주식 수첩에는 1980년대부터 기록해온 투자 내역과 수익률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는 수첩을 넘기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증권 브로커로 일하며 쌓은 경험,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꾸준히 이어온 투자 활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수빈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수빈이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잠깐 할머니 방으로 와라. 경자는 작은 목소리로 손녀를 불렀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부름을 받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자는 침대에 앉아 수빈을 옆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몸은 좀 어때요? 수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수빈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 경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자는 주식 수첩과 USB를 수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남들이 죽어도 모르는 계좌다. 너만 믿는다. 수빈은 할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비밀로 해온 투자 계좌란다. 내 엄마도 내 아빠도 모르는 일이야. 오직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경자는 수빈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 집에서 할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너뿐이라는 것 말이다. 수빈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고맙다, 수빈아.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내 엄마가 한 말을 들었다. 경자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은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 오히려 고맙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 경자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자는 수빈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되든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약속할 수 있겠니? 수빈은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경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짐을 덜어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경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수빈이 학교에 가고 민석이 출근한 후 윤지영이 동네 마트에 간 사이를 틈타 경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양투자증권 본점이었습니다. 경자가 3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죠. 증권사 직원들은 경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담당 직원인 김 과장이 경자를 맞았습니다. 계좌를 정리하려고 왔어요. 경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리라고 하시면 전체 계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명예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경자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수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든 자산을 손녀 앞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보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확실하신 거죠? 이 계좌 잔고가 16억이 넘는데.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요. 지금까지 제가 모은 전부입니다. 이 아이만이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김 과장은 경자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자는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계좌 이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손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족분들께서 아시는 일인가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경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윤지영이 마트에서 돌아오자 경자는 잠깐 산책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경자는 의도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일부러 접시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윤지영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경자는 깨진 접시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잘 잡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손에 힘도 없으시네. 윤지영은 짜증스럽게 말하며 깨진 접시를 치웠습니다. 경자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바닥에 주저앉으며 어지럽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윤지영은 경자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치매 오셨네. 어쩌면 좋아. 민석은 퇴근 후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빈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경자는 손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빈은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가 접시를 깨트리셨다고 하던데. 경자는 수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요?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래야 방심하거든. 경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 절대 배신 안 해요. 수빈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경자는 손녀의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믿을 놈은 너 하나뿐이다. 그날 밤 경자는 수빈에게 계좌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빈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16억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주식 투자로 불린 돈이지. 경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능력에 새삼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비밀로 하셨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지거든. 특히 가족일수록 더 그래. 경자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자는 수빈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을 떠날 거다. 그리고 이 돈으로 너의 미래를 준비할 거야. 할머니, 어디로 가실 건데요? 수빈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갈 생각이야. 그래야 이 집 사람들이 안심하고 진짜 속내를 드러낼 거거든. 경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계획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가족들이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빈은 할머니의 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자는 손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수빈아. 너 하나만 있으면 할머니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날 밤 경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자는 갑자기 병원 입원을 자청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
민석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며느리한테도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말이다. 경자는 의도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지영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영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빈만이 할머니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그래야 한다, 수빈아. 할머니가 계획한 대로 되려면 말이야. 경자는 손녀에게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경자는 시내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민석과 윤지영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는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윤지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민석은 말끝을 흐렸지만 사실 그도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지영과 민석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윤지영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모시는 것도 참 힘들었어. 민석도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지영은 경자의 집을 팔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이니 제법 좋은 값에 팔릴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집 팔면 얼마나 나올까? 윤지영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7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위치가 나쁘지 않잖아. 민석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윤지영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 하지만 막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집 명의는 여전히 경자로 되어 있었지만 가등기가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 명의인은 수빈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은 등기부등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윤지영도 서류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네? 언제 이런 걸 했지? 민석은 급히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아, 그거 수빈이 앞으로 해둔 거야. 나중에 상속받을 때 편하라고. 경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상의도 없이 하셨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 경자는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민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윤지영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수빈이한테만 그런 걸 해주는 거야? 우리는 뭐가 돼? 며칠 후 윤지영은 수빈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혹시 이상한 서류를 주지 않았니? 수빈은 엄마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당황했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집 가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뒀던데? 윤지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다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이 집을 정리할 날이 올 거라고. 윤지영은 수빈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빈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수빈은 할머니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16억의 돈이 자신 앞으로 이전되었다는 것도, 할머니가 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빈에게서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것저것 물어보던데 괜찮을까요? 잘했다, 수빈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경자는 전화 너머로 만족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엄마랑 아빠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수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모든 걸 계획해뒀으니까. 너는 그냥 할머니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경자는 손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혜를 믿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지영과 민석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시어머니가 그냥 순순히 요양병원에 들어갈 뿐이 아닌데. 윤지영은 민석에게 의심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가신 걸 어떻게 해? 일단은 지켜보자. 민석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자의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진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경자가 요양병원에 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지영이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이상한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곳은 한양투자증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증권사에서 편지가 왔지? 윤지영은 의아해하며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편지 안에는 보호예수계좌 해지 안내와 명예 이전 완료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서류를 읽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시어머니 앞으로 증권사에서 뭔가 편지가 왔어. 윤지영은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명예 이전 완료라니. 뭔가 계좌를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겼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다는 얘기야? 윤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16억이야. 뭐, 16억? 윤지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16억이나 가지고 계셨다고? 두 사람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노인으로만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거액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예 이전 완료라는 게 누구한테 넘겼다는 거지? 민석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이전받은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윤지영과 민석은 급히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지영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경자의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민석은 서류를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경자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가 뭐냐? 16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로 보냈어요? 우리한텐 왜 상의도 없이? 윤지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상해? 내가 내 인생에 상의한 적 있었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인데 당연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석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가족? 경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윤지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 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너희는 내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 경자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겠어요. 나는 여기서 살겠다. 너희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생각이 없어. 경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윤지영은 간병사를 불러 경자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요. 경자는 연기라도 하듯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가족 간의 갈등임을 알았지만 환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때 수빈이 학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윤지영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수빈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고생했구나. 경자는 손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지영은 수빈에게 다가가서 다그쳤습니다. 수빈아, 너 할머니한테서 돈 받았지? 솔직히 말해봐. 수빈은 엄마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수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16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로 갔겠어? 분명 내가 받았을 거야. 윤지영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한테 이래요? 저는 정말 모른다고요. 병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소란을 듣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창피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민석이 윤지영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지영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 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 가. 수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요? 할머니를 억지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했습니다. 윤지영과 민석은 수빈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수빈아,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왜 경찰을 불러? 윤지영은 화를 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머니를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수빈은 용기를 내어 맞섰습니다. 경자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수빈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파악한 후 가족들에게 조용히 해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석과 윤지영은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빈은 할머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다, 수빈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난다. 경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수빈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와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경자가 미리 예약해둔 법무법인 정성 사무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수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빈아. 할머니가 준비한 걸 다 보여줄 때가 왔어. 경자는 단단한 결심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에 도착하자 40대 중반의 김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경자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견인 설정과 유언장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경자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증거들을 언제 수집하신 건가요? 경자가 준비한 증거는 생각보다 방대했습니다. 윤지영이 경자에게 했던 막말들을 녹음한 파일, 병원에서 장례식장 예약하자고 한 말의 녹취록, 그리고 8년간 받았던 정신적 학대의 구체적인 일지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경자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나한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한 때부터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지. 경자는 자신의 예리한 판단력을 보여줬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정신적 학대와 재산 강탈 기도에 대한 역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역고소요? 수빈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예요. 부양 의무 회피와 정신적 학대, 그리고 재산 강탈 기도 혐의로 말이죠.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경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니? 이제 시작이야. 돈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니까. 그날부터 경자와 수빈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자발적으로 할머니의 간병을 맡았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수빈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눈치 볼 일도 없고 마음 편하니까 좋구나. 경자도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한편 민석과 윤지영은 경자와 수빈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퇴원한 후였고 수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윤지영은 초조해했습니다. 수빈이 핸드폰도 안 받네. 민석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과 윤지영 앞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경자가 부양 의무 회피 및 정신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고소당했다고? 윤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석은 소장을 읽어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간의 정신적 학대, 재산 강탈 기도, 이런 혐의들이 다 적혀 있어. 어머니가 정말 이런 짓을 하실 줄이야. 윤지영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경자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8년 동안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방대해요. 변호사의 말을 들은 민석과 윤지영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윤지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장례식장 예약하자는 녹취록은 치명적이에요.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거든요. 변호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민석은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너무 소홀히 했나? 윤지영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게 잘못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8년간 축적된 증거들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자와 수빈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수빈에게 투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수빈은 할머니의 건강을 챙겨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주식은 왜 올랐어요? 수빈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경제 지표를 봐라.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고 있어. 주식은 결국 사람 마음을 읽는 거야. 경자는 손녀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할머니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 할머니가 못다한 일들을 내가 해내는 거지. 경자는 손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수빈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좋은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수빈은 할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겠어요. 경자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잘못된 가족관계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경자의 유산이 수빈에게 전부 넘어갔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지영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진짜 시어머니가 16억을 수빈이한테 다 줬다며? 동네 아줌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윤지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윤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자가 있는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나와요. 윤지영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경자는 문을 열어주었고 윤지영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을 둘러본 윤지영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좁은 곳에서 사시면서 16억을 숨겨뒀다고요? 정말 웃기네요. 윤지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으면 앉아서 해. 경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영은 앉지 않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시는 게 맞나요? 배신? 경자는 되물었습니다. 8년 동안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생각해봐라.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시는 거예요? 윤지영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이 부엌에서 나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수빈아, 넌 빠져. 이건 어른들 문제야. 윤지영은 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경자는 윤지영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저는 그냥 며느리 역할을 한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윤지영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하자고 한 것도 며느리 역할이었니? 경자의 말에 윤지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영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 경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79세 노인한테 장례식장 예약하자는 게 농담이라고? 윤지영은 할 말이 없어 화만 더 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소송하겠어요. 그 돈은 당연히 저희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법정에서 보자. 경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영은 경자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밝혀내겠어요. 며칠 후 법정에서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지영과 민석은 변호사와 함께 나왔고
경자도 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윤지영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오경자는 가족들과의 상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족 배신 행위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8년간의 정신적 학대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에는 윤지영이 경자에게 했던 막말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반찬에 간이 세다고 하지 마세요. 입맛 까다로우면 따로 드시던가요. 이래서 늙으면 무쓸모라니까. 그냥 장례식장 예약해 두자. 아이고, 이제 진짜 치매 오셨네. 녹취록이 나올 때마다 윤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도 윤지영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8년간 작성한 학대 일지입니다.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윤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윤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었어요.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대로 보입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부양 의무 회피에 대한 증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으나 정작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영 측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경자 측의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고 방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 판사는 일주일 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윤지영은 경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경자는 윤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나는 그냥 끝내는 것뿐이다. 수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힘드셨죠? 아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구나. 그동안 참았던 걸 다 말할 수 있어서 말이야. 경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경자와 수빈의 손을 들어주었고 윤지영은 부양의무 회피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지영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자의 치밀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판결이 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 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전원주택에서 경자는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세요. 수빈이 집안에서 경자를 불렀습니다. 25세가 된 수빈은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지혜와 재산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성들의 재정교육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투자자 미팅이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잘해볼게요. 수빈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손녀의 성장한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건 돈이 아니야. 살아가는 지혜란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수빈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6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후 윤지영과 민석은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에 민석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또 안부 전화드린다고 하던데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래, 민석이도 이제야 깨달은 것 같구나.
경자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윤지영과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가끔 어머니와 수빈에게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법이야. 경자는 인생의 교훈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후에 수빈이 미팅을 나간 사이 경자는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비록 큰 투자는 하지 않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재미는 여전했습니다. 아직도 욕심쟁이들이 많구나. 경자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식이든 인생이든 고점은 욕심내지 말고 저점은 버티는 거야. 저녁 무렵 수빈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투자 받기로 했어요. 정말? 얼마나? 경자는 손녀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3억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했더니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빈은 신나서 말했습니다. 수빈의 사업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경자처럼 경제적 지식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니어 여성들에게 재정 관리와 투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지혜를 묻어두고 사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경험을 나누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수빈은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경자는 손녀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정말 할머니보다 훨씬 큰 사람이구나.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수빈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새싹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가끔 엄마 생각이 나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잖아. 경자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지영은 판결 후 한동안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라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할머니는 이미 마음이 편해졌어. 그럼 엄마도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겠죠? 수빈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라야지.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경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수빈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시니어 위즈덤이라는 이름의 회사는 전국의 시니어 여성들에게 경제 교육과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경자는 가끔 수빈의 강의에 특별 게스트로 나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청중들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경제 감각을 보여주는 경자의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경자는 강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자는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절대 슬퍼하지 마라.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빈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 같은 손녀를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거든. 경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식이든 인생이든 고점은 욕심내지 말고 저점은 버티는 거야. 수빈이만 있으면 이제는 안 외롭다.
그녀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지혜의 전수였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